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의 끝이 어차피 정해져 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나이지리아에 구금됐던 전 바이낸스 임원이 있습니다. 무려 자금 세탁 혐의로 8개월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임원이 이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입사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돈도 중요하지만 감옥에서 8개월, 그것도 선진국도 아닌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낸스면 글로벌 1위 거래소가 맞는데 참 여기에서조차 세상에 쉬운 것이 정말 하나도 없죠. CG만 해도 그 이제 악명 높았던 그 감옥이라고 합니다. 한 4개월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포기를 여전히 못합니다. 확정된 미래죠. 미국이든 중국계든 그 누가 봐도 방향성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사실 또 선물 포지션 조 단위 이상의 청산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다, 일론 머스크가 서로 불화설이 있었다, 이유 정확한 이유를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90% 이상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사실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겠죠. 제가 이 코인니스 가서 한번 보니까요. 비트코인 예측, 가격 예측,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사실상 주사위 던지기죠. 홀짝인데 여기 참가자가 2만 명이 넘게 돌파를 했다.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여기에 1등 하면 테슬라 자동차를 준다더라. 이래서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이냐 하락이냐인데 하락에 투표한 29%가 이번에 예측에 성공했다. 70%는 상승에 예측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지금까지 총 8번 라운드 예측을 했는데요. 8번 연속 이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7번 연속 예측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6연속 예측자는 10명. 이걸 보면서 참 이 확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6번 연속으로 홀짝이다 이거잖아요. 홀짝. 이제 오르면 혹은 떨어지면 2만 110명 중에 딱 10명이 6번 연속 맞췄답니다. 0.05%. 8번 연속 맞췄다 한 명이랍니다. 0.005%. 이게 다행히 우리의 어떤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은 아닌 거죠. 재미삼아 하는 것은 해보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여기에 돈을 걸고 한다, 심지어 빚을 내서 한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겠죠. 6번을 맞춘 아까 그 소수점 확률이 됐는데 7번째 틀리면 갖고 있는 게 싹 다 날아갈 수 있는 청산이 가능한 거죠. 8번을 맞춘 사람 지금 2만 명 중에 한 명 나왔잖아요. 이 사람도 9번째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 홀짝 게임에 강력한 유혹을 저는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더 짜릿하잖아요. 한 번만 맞추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 생각입니다. 제임스 윈 얘기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 되겠죠. 포지션을 자진 청산시킵니다. 또 290만 달러, 수십억을 손실을 기록을 했었죠. 이번에 비트코인 40배 롱 포지션을 넣었다가 예기치 않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서 쭉 밑으로 가격이 빠졌겠죠. 360만 달러를 투입했는데 290만 달러 잃고 70만 달러 남아 있답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후원인데 구걸이라고 표현을 썼네요. 구걸에서 받은 22만 5천 달러도 잃은 돈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개평이라고 합니까? 끝나고 이제 이거 받고 조용히 집으로 가세요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다시 판돈에 건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8,700만 달러 수익을 냈었는데 2주 만에 마이너스 2천만 달러가 지금 넘어갑니다. 우리 역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린 이런 선물 옵션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안 하시리라 봅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나중에 알트코인 시즌, 알트 폭등 자고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폭등이 또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젠가 나옵니다. 그때 가지야 모두에 취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모두가요 파티에 취해 있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지금은 뭐 뭔만 얘기하면 이렇게 갑자기 짜증나서 그냥 막 쏘아붙인 그런 단계인데요. 이 반대가 계속 사이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모두가 파티에, 음악에, 술에 취해 있을 때 나중에 조용히 뜨시면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매도에 대한 기준을요 계속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점 지표가 뜨기 시작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싹 파는 게 아니고요. 한 3번 정도 참았다가 매도를 했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 경우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한 10배 이상 시원하게 올랐다. 그러면 한 번 정도 털어주는 게 평균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10배 넘었다 다시 그 밑으로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배 넘으면 시원하게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나중에 뭐 일이 되겠죠. 메타플래닛을 잘 아시죠? 일본의 스트래터지로 불립니다. 근데요, 일본의 회사, 상장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 살려고 무려 54억 달러, 7.4조 원의 돈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금 자금 조달을 또 추진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게 돈 규모가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이건 좀 뒷단에 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은. 근데 이 메타플래닛 자꾸 일본 하는데 일본 사람 맞나? 제가 한번 뒤져본 거예요. 메타플래닛의 이전에 있었던 대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유학파 출신이었고요. 국적은 원래는 뭐 에스토니아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이 사이먼 게로비치 이 사람이 현재 CEO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 10만 개를 모으겠다. 그 27년 말까지는 21만 개를 모으겠다. 지금 2100만 개를 지금 딱 1% 정도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냐. 이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대표를 찾아보니까 도쿄에서 일했던 것은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일본 도쿄 지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현재 메타플래닛의 CEO고요. 2010년부터 그 투자하는 회사 VC를 창업을 했던 경력이 있어요. 뭐 바이오 회사에도 투자를 했다. 이전 대표.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람들이 다 투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본이랑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무늬만 일본이지 이 금융 자본이 그냥 일본 뚫고 들어간 겁니다. 블랙락에서부터 제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클 세일러 얼굴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게리 겐슬러 악역을 맡았던 친구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엔 누구, 프랑스엔 누구, 저기 스웨덴엔 누구, 노르웨이엔 누구. 나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거 따라하는 기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블랙락이 그냥 뭐 전 세계 이제 바람잡이들 쑥 다 풀어서 비트코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빚으로 사게끔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실은 한 개 사기도 힘든 게 비트코인인데 지금 10,000개씩 여기 보면 10만 개, 뭐 20만 개 이런 추세면요. 저 스트래터지는 곧 있으면 100만 개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홍콩 소식이죠. 8월 1일부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아예 시행이 되는 거죠. 최종 입법을 마무리했다.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적인 지위를 갖추고 정식으로 이제 돌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홍콩 뉴스를 볼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홍콩이라는 곳은 지금 누구 그 정부 밑에 있습니까? 중국입니다. 영국 아니죠. 그러면 홍콩 뒤에서 이것을 승인하는 주체가 바로 중국 정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전히 좀 대놓고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이걸 허용을 했더니 이제 공산당 체제를 너무 싫어하고 이제 부자들이 돈을 자꾸 국외로 반출을 시키는 거예요. 비트코인 통제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걸 전면 금지를 시킨 적도 있었던 거죠. 자본 통제, 국부 유출 이거를 근데 막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실험을
어디서 한다? 홍콩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본인이 이제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 본토에서 지금 이거 허용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금지할 수도 없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중국은 결국 이 코인판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전 세계 방향성 중국이 모르겠습니까? CBDC를 가장 먼저 선진국 중국이었고요. 지금 AI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물론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판을 짜는 능력은 실은 미국을 아직 저는 중국에서 못 따라간다고 봐요. 물론 이제 G2죠. 서로 이제 어깨 싸움 할 만큼 중국이 많이 오른 건 있는데 세계 방향성을 그쪽으로 딱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으로 가버리면요. 저는 이 중국이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저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클 아시죠? USDC 뭐 지금 IPO를 해서 주식이 상장이 됐습니다. 현재 95.2달러. 공모가가 사실 30달러, 31달러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뭐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성공적으로 IPO 주식 상장을 지금 이미 시킨 거죠. 비트맥스 저 아서 헤이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클의 IPO는 2017년 ICO 광풍을 IPO 광풍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ICO 뭐 하나 나오니까 우후죽순으로 전 세계 ICO 광풍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IPO 주식 상장이 대세가 될 건데 그 스타트를 누가 끊었다? 서클이 끊었다.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 그전에 했던 데도 있는데 소위 이제 블록버스터급은 서클이 최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뭐 이렇게 봅니다. 또 이 아서 헤이즈는 엄청난 양의 법정화폐 기반 자본 투자를 이끌어낸 다음에 상장 직후에 서클 가격이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폭락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성공적으로 IPO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코인 회사들 아직 줄 많이 서 있습니다. 이제 몇 개만 지금 했을 뿐이죠. 아마 이 릴레이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 외에도 아직 줄지어 있는 추가 이제 뭐 크라켄도 있고요. 뭐 제미니도 있고 지금 많습니다. 더 아마 성공을 시킬 것이라고 봐요. 성공을 제가 왜 시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누군가가 저는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켜볼 것은 뭐 서클의 주가도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도 저는 지표로 볼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끝판왕은 저는 리플의 IPO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요게 올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6년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리플이 IPO를 지금 하지 않는 뭐 이유가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IPO 하는 순간 뭐 SEC나 이런 규제 당국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 감독을 받아야 돼요. 뭐 공시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지금은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지금 밑단에서 안 보이게 뭐 어디 은행에 얼마나 지금 XRP 팔고 있는지 우리는 추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 리플의 IPO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DWF Labs 여기는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업체입니다. 여기 이제 세력들이 뭐 DWF Labs에서 여러 가지 마켓 메이킹 하면서 이상한 일을 벌이곤 합니다. 뭐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USD1 스테이블 코인 누가 찍었습니까? 트럼프 아들들이 찍었던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것을 거래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1000곳 이상의 카운터파티에 USD1 거래를 지원해서 유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달러죠.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찍었으면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유통을 시키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는 돈을 찍고요. 뭐 이제 자본도 유치를 투자를 받았으면 이 찍었던 돈을 어딘가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제휴를 많이 맺을까요? 빅테크 회사들, SNS 플랫폼들, 은행, 뭐 신용카드 이런 전통 금융들과의 금융회사들과 제휴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내가 푼 돈을 많이 써줄수록 내 생태계가 커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상의 특혜가 혜택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서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무한 경쟁에 사실상 돌입을 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었는데 안 써주면 당연히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자, 테더도 지금 사실 계속 뭔가를 주워 담고 있어요.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탈중앙화 금융 솔루션, 시가 디지털. 뭐 제가 이제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소재 기업들의 맞춤형 가상 계좌, 장외 거래, 외환 거래 서비스를 하는데 그 이제 화폐를 뭘 써라? 테더를 써라. 이게 이제 유통을 시켜서 본인들의 몸집을 계속 키워나가는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서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좀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더는 오히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뭐 중동, 라틴 아메리카 요런 규제가 좀 느슨한 개도국에서 테더가 많이 지금 더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유통하고자 하는 그 유통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뭐 지금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트럼프 아들도 하고 페이팔도 있고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은행도 이제 자체적으로 찍어내겠죠. 누가 이기든지 누가 점유율 1위를 하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긴 사람 우리 편이면 돼요. 누구든지 달러를 어쨌든 더 많이 찍으면 이게 결국에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코인들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CME 그룹, 시카고 상품 거래소, 뭐 선물이나 그 옵션, 파생 상품들 여기서 많이 파는 굉장히 큰 거래소죠. 자, 여기에서 최고 경영자가 또 이런 얘기 하네요. 암호화폐의 궁극적인 용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야 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2016년 9월 달에 CME 그룹도 실은 리플의 전략 투자를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이거든요. 리플에 투자를 왜 했을까요? 자, 과거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익숙하죠. 블록체인은 진짜 혁신이고 기술이야. 코인은 사기다. 요게 내러티브였어요. 근데 지금 이 CME 그룹에 지금 리플에도 투자를 해놓고 지금 뭐 나스닥에서 계속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맨날 그 코인 관련 ETF 맨날 나스닥에도 신청하고 있는데 CME의 지금 대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좋지. 그건 미래가 맞는데 코인은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발언을 할 때 씩 웃으면서 그냥 내 갈 길 가시는 분들이 성공을 할 겁니다. 뚝심이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영향력이 이런 큰 사람들의 코인을 비난하는 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잊을만 하면 이제 한 번씩 비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런 비난이 있다라는 게 아직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궁극적인 용도가 아직 확인이 덜 됐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코인의 용도가 확실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은 10억 위로 가 있을까요? 이더리움 수천만 원 위로 날아가 있겠죠. 그때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지금 적당히 돈 기회 될 때마다 쟁여놓는 게 나을까요? 투자의 본질을 이걸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하면서도 수익 10배, 20배를 가져와 봐. 그런 건 없어요. 불확실성에 배팅을 하는 게 내 피땀 눈물까지 집어 던지는 게 투자의 본질인데 난 이게 싫다고 하시면요. 그냥 은행 예금 적금을 드시든지 금이나 달러를 사서 이제 집에 있는 금고에다 보관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스위스에서 74개의 협력국과
암호화폐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유럽 국가,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G20 국가 등이 포함이 된다. 이거 결국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요거 왜 할까요? 뭐 이제 뭐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뭐 범죄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물론 좋죠. 근데 그 밑단에 근간에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올해 이제 대한민국 기준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좀 유예가 됐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벌어서 수익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자 카드가요. 싱가포르에 있는 DCS, 뭐 DTC Pay 등등등과 협력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카드를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언론사가 전했습니다. 해당 카드를 통해서 사용자는 법정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거나 보유 중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전 세계 비자 카드를 받는 가맹점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결제를 직접 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용카드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뭡니까? 우리처럼 뭐 코인을 사서 10배를 벌겠다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바로 수수료죠. 수수료는 이런 거겠죠. 신용카드 회사는 결제 수수료, 이체 수수료,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매매, 사고 파는 데 쓰는 수수료, 보관 수수료.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려면 상식적으로 코인이 망이 잘 쓰여야겠죠. 그러려면 판이 커져야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저 밑바닥에 뭐 마이너스 80% 돼가지고 쓱 사라지면 이 망을 사람들이 뭐 저기 자산 토크나 뭐 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 자체가요. 판이 엄청나게 지금부터 5년, 10년간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가격도 뭐 이제 많이 오르겠죠. 단 그들의 코인 위주로만 하자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최악을 생각하면 이제 기다리면 나중에 그들이 띄워줄 수 있는 코인 위주로 하자. ETF가 지금 뭐 누군가 신청이 들어간 그런 코인 위주로 하자. 마지막까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여전히 지금 이 뭐 가격이 좋네 마네 뭐 조정을 하네 마네 해도요. 지금 크라켄 거래소에서 7,400개, 6,800개 지금도 누군가 10,000개, 20,000개씩 계속 사서 자기 지갑 주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위원회 고문이요. 켄터 피츠제럴드 회장. 이 사람이 브랜든 루트닉. 미국의 상무부 장관 기억나십니까? 하워드 루트닉의 아들입니다. 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코인 회사들도 있고 블랙록 저기 뭐 이제 빅테크도 일부 있었고 켄터 피츠제럴드도 실은 있는 거죠. 자, 이런 데서 전 세계의 비트코인을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빚으로 막 사는 게 뭐라고요? 이걸 전략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그들이 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점을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빚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사니까요. 뭐 주식 발행하고 저기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사는 거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좀 과장된 것 같다. 실제로 이런 그 부채 상황, 특히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대부분 2년 내에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있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빚으로 사는 거 이해는 되죠. 우리의 탐욕이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요. 보유한 현금으로만 사면 이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벌 수 있을 때는 그냥 뭐 10배, 20배를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빚으로 막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그 소위 말하는 좀 경력이 짧거나 이제 그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빚으로 계속 사면요. 잘 되면 최고죠. 빚으로 샀는데 10배, 20배 올랐다? 그럼 최고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이제 돈 이제 팔아서 갚으면 되는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회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빚으로 계속 사면 잘 되면 최고, 대박. 안 되면 쪽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볼 때 좀 이제 사이클을 몇 번이 좀 지나 보셨을 경우 이제 좀 그 연륜이 되신 분들은 최악을 심각하게 고민해 봤다. 저는 이게 뭐 하나의 바로미터가 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코인판의 끝이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안톤 걸럽 이 친구는 2013년부터 코인 쪽에서 특히 이제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두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제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주로 마이클 셀러를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을 한 거거든요. 이제 각 암호화폐 주기에 거품이 있었다. 2017년은 ICO 광풍, 2021년은 NFT, 메타버스 광풍이 있었죠. 25년에 지금 현재 내러티브가 뭐다? 비트코인 리저브 커런시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 전략으로 가져가자. 마이클 세일러라는 이 남자가 이끌고 있다.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베팅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코인 그 이제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래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의 이제 파생 상품으로 바꿨다. 레버리지 이건 빚이죠. 지분을 희석해서 주식 팔고 전환사채 채권 발행해서 과대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반사적인 어떤 사이클을 만들었다. 이게요. 이제 주가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말하는 거예요. 주가가 MNAV 위로 급등했다. 이게 마켓의 현재 Net Asset Value, 실시간 자산의 가치. 근데 주가가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오르죠. 폭등하죠. 그러면 그 부풀려진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식이 그러면 오버밸류가 된 거를 기반으로 그걸로 주식도 비쌀 때 자금을 투자, 누군가 또 주식을 막 산단 말이죠. 그걸로 또 이제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또 사는 거예요.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면 실시간 자산의 가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비트코인을 사면 이제 주식이 오르고 주식을 팔아서 비트를 사면 주식이 더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무한 돈 찍기, 무한 돈 복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작동을 한다?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저 이거 보면서 가장 우리가 비근한 예가 이거였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죠. 갖고 있는 돈으로 보유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샀다면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파생 상품을 정말 미친 듯이 남발해서 팔았거든요.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까?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품이 올라갔던 거죠. 그 누구도 하락에 베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MNAV 실시간 그 자산의 프리미엄, 자산의 거품이 10배가 이제 도달하면 비트코인은 다음 하락장에 60% 하락합니다. 60% 하락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진짜 이 스트래티지가 뭐 메타 플래닛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거 팔기 시작하면 그래도 비트코인 안 떨어질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법정 화폐 기준으로 95% 크래쉬, 그러니까 추락할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충성스러운 보유자들은 죽겠죠.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비트코인 현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스트래티지의 주식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안 죽어요.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주식은요. 사실은 비트코인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상품 투자자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0%면 마이너스 50%면 스트래티지 주식은 마이너스 95% 진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을까요? 비트코인 수익률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스트래티지에 지금 눈앞에서 막 그냥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을 그냥 현물로만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90%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뭐 90%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 뭐 평균을 봐도 한 마이너스 80%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현물로 들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청산의 가능성이 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빚으로 사지 않았다면 청산을 당하게 왜 당합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미실현 이익, 미실현 손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숫자 노름이지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인 거죠. 이걸 하셔야지 그냥 난 이 비트코인으로는 성에 안 차니까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얘네들 괜찮은 것 같아서 아무 따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질 때까지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딱 터지는 순간 빠져나오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과거에 이런 일들이 계속 똑같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냐. 셀러는 뭐 비트코인 58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고가의 주식을 팔아서 수십억 달러를 조달했죠. 이거 지금 메타플레인도 지금 전 세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을 잘 설명하지 않고 비트코인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22년 실버게이트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마이클 셀러가. 그때 마진콜 당할 뻔했습니다. 당하진 않았었고요. 자, 몬스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재무 전략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자산가치 파밍 농사 짓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요것을 10배까지 프리미엄 거품을 늘렸다가 이게 10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1로 떨어지면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 금융 파생상품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젠가 터진다는 거죠. 스트래터지라는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원래부터 설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래터지는 죽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도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품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클 셀러는 내러티브의 대가다. 이 사람 말 잘하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기업 전략으로 위장한 비트코인 캐리 트레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N 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저렴한 이자, 일본에서 뭐 거의 뭐 제로 금리였잖아요. 거기에서 엔화를 빌려서 미국의 달러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유럽 부동산, 미국 부동산, 뭐 이런 채권 이런 것들을 사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뭐 이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혁신이 아니다. 뭐 트레저리, 뭐 이제 재무부,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재무 전략이 아니고 모범 사례는 더더욱 아니다. 반사적인 거고 마케팅이고 빚에 관한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사이클이 언젠가 끝납니다. 그렇죠? 저는 뭐 아직은 뭐 갈 때가 저는 멀다고 봅니다. 사이클이 끝나면 스트래터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이 멈출 때서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게 되죠.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는 흥에 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이 아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좀 두려운 생각도 전 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큰 기회, 아직 제대로 시작을 전 안 했다라고 봐요. 뭐 이제 막 시작을 했겠죠. 저는 이게 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제 올해나 내년, 길게 보면 10년, 20년, 30년 계속적으로 코인판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와서 그들의 판을 짜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음악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음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음악과 흥의 분위기에 취하기가 너무 쉽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들의 어깨에 올라탑니다. 올라타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나 우리 같이 타는 거죠. 근데 흥에 취하지 않고 그 전에 음악이 꺼지기 전에 한 박자 빨리 뛰어내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려고 열심을 내지 말자. 이게 막 사팔사팔 하는 거 포함입니다. 뭐 밑에서 늘어지면 사고 위에서 다시 뭐 팔았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통제권이 우리한테 없다.
쌀 때마다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초우량 코인을 그냥 꾸준히 샀다가 그냥 그들이 태풍을 몰고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나은 거지.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정 종목을 그것도 뭐 레버리지를 써서 쉽지 않은 거예요. 과열 지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도 얘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 과열 지표들이 뜨면요. 저는 이제 3번을 참았다 나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히 뒷문으로 도망치고요. 그때 그 이제 판 다음에는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자. 최소한 내 이제 본전 플러스 뭐 이제 엄청난 그 금액 80% 90%를요. 이제 별도로 빼놓으세요. 나머지 10%로 뭐 도박을 하시든 또 배팅을 하시든 나쁘진 않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